민지야, 어머니다. 문 좀 열어줄래? 저는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면 집 안에서는 분명히 인기척이 났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고 누군가 발자국 소리를 죽이는 듯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기척까지 느껴졌습니다. 혹시 외출했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건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중 치킨 배달원이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분명히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 민지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 순간 제 눈과 민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지는 순간적으로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태연한 듯 웃으며 치킨을 받아들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없는 척하던 며느리가 눈앞에서 태연하게 문을 열고 음식을 받아드는 모습, 그 장면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무너뜨리는데 충분했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민지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말 속에는 놀람보다도 불편함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저를 집 앞에 세워두고 안에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던 며느리의 모습,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저로 하여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결심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 가려진 희생과 상처를 다시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씁쓸하면서도 후련한 마음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옥, 나이는 올해 70입니다. 저는 남편과 일찍 사별했습니다. 40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지요. 어린 아들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했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게는 눈앞의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전부였으니까요. 아들 명수는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남편을 대신해 제 곁을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명수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허리가 휘도록 일해도 생활은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명수의 교재와 학원비는 어떻게든 마련했습니다. 제 밥은 굶더라도 아들의 미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명수는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고 사회에 나가 번듯한 직장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그 무렵 명수는 한 여자를 제게 데려왔습니다. 민지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깍듯한 인사, 예의 바른 태도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라면 내 아들도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자 저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 다 쏟아부어서라도 아들에게 새 살림을 마련해주고 싶었으니까요. 명수야, 내 집에 들어가서 신혼살림을 시작해라. 2년 정도만 살고 그동안 자리 잡으면 되지 않겠니?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명수의 얼굴은 환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내가 잘 사는 게 내 소원이다.
그렇게 해서 아들 부부는 제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저는 좁은 방으로 옮겨야 했지만 그것마저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내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결혼 후 민지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반 몇 달 동안은 저도 기대가 컸습니다. 민지는 싹싹했고 저를 부를 때마다 어머님 하며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가 참 복이 많구나. 이 아이와 함께라면 명수도 잘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다른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수가 직장에서 바쁘다 보니 저와의 연락이 줄어들었고, 민지 역시 전보다 연락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주말마다 찾아와 안부를 묻던 아들이 결혼 후에는 며칠씩 연락이 없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새 가정을 꾸렸으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이 쌓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여전히 정성을 다했습니다. 미리 장을 보고 며칠간 음식을 준비해 아들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건 형식적인 말뿐이었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민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접시에 음식을 옮기던 손길은 서둘러 끝내려는 드성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명수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지만 예전처럼 활짝 웃으며 기뻐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괜한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혹시 불편한 존재가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저는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아들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명수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지요. 명수야, 이번 주에 내가 좋아하던 반찬을 좀 해놨는데 가져다 주려고 한다. 시간 좀 되겠니? 그러자 명수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는 그냥 오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지가 많이 피곤해 하거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제게 직접 거절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의 눈치를 보면서 대신 말을 전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알았다. 몸이나 잘 챙겨라. 저는 그렇게 짧게 답했지만 마음속에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순간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 집에 가는 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방문하기 전에는 꼭 전화를 해야 했고, 예고 없는 방문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집을 신혼집으로 내주며 도와줬건만 시간이 갈수록 그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민지라는 사실만 뚜렷해졌습니다. 한 번은 볼 일이 있어 아들 집 근처에 갔다가 잠시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미리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문을 열어주는 민지의 표정은 냉랭했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오시면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곤란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집이라고 했던 공간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남의 집에 불쑥 찾아온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며 힘을 내던 제가 이제는 그 아들에게조차 벽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민지와 함께 있는 아들의 모습은 저와는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결혼한 이상 아내가 중심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어머니를 향한 작은 배려조차 점점 사라져가는 게 저는 너무 아팠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걸까? 아들이 결혼하면 이제 내 자리는 없는 건데 왜 그걸 몰랐을까? 그러다도 금세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명수는 내 아들이야. 내가 키운 정을 그렇게 쉽게 끊을 수는 없을 거야. 그 믿음 하나로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지의 차가운 말투와 행동, 그리고 명수의 우유부단한 태도는 저를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세월은 참 정직했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뻐근하게 욱신거렸습니다. 밤에 누워도 편히 잘 수가 없어 자다가도 끙끙거리며 몇 번씩 몸을 뒤척이곤 했습니다. 이제는 병원에 가야겠다. 저는 혼잣말을 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는 제 허리 상태를 꼼꼼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병은 아니지만 무리를 많이 하셨네요. 당분간 무거운 건 절대 들지 마시고 치료를 조금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단순한 권고였지만 제게는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아들을 키워내겠다고 허리가 휘도록 일해온 세월. 그 결과가 지금 제 몸의 고통으로 돌아온 것 같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약국으로 갔습니다. 처방전을 내고 기다리자 곧 약이 준비되었습니다. 약사가 건넨 약봉투를 받아들고 계산을 하려는데 제 손이 허공을 허우적거렸습니다. 지갑이 없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가방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겉주머니, 속주머니, 옷주머니까지 다 뒤져봤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집에서 나올 때 챙겼는데 어디에서 흘린 건지 감감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손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약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괜히 주머니를 다시 뒤적이며 시간을 끌었지만 지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지갑을 두고 온 것 같습니다. 약은 잠시 맡겨 두실 수 있을까요? 다시 와서 결제하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약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약봉투를 다시 치웠습니다. 순간의 안도감과 함께 그저 부끄럽고 난처한 기분이 몰려왔습니다. 약국 문을 나서자 허리가 더욱 욱신거렸습니다. 손에는 약도 없고 지갑도 없어 버스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명수 집이 이 근처였지. 약국에서 멀지 않은데 거기까지는 걸어갈 수 있겠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뇌리에 스쳤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민지의 차가운 시선이 떠올라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혹시 또 불편한 눈빛을 보이지 않을까? 또다시 서운한 말을 듣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저를 붙잡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리고 약조차 찾지 못한 이 상황에서 의지할 곳은 결국 아들뿐이었습니다. 명수는 본래 착한 아들이었으니 사정을 설명하면 분명 도와줄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민지도 아무리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어머님이 곤란하다는데 모른 척하지는 않겠지. 저는 제 마음을 그렇게 달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를 타지 못하니 천천히 걸어야 했습니다. 허리는 점점 더 뻐근해졌고 다리까지 무겁게 짓눌리는 듯 했습니다. 중간에 길가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제 얼굴이
비친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지쳐서 축 늘어진 어깨와 점점 깊어지는 주름살이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내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도 마치 큰 빚을 진 사람처럼 마음이 무겁다. 아들 질인데도 내가 찾아가는 게 맞을까?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제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한참을 걸은 끝에 드디어 아들 집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건물이었지만 그 앞에 서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부터 긴장감이 엄습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고 맞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면 오늘 하루가 덜 힘들 텐데. 그 바람을 가슴에 품고 배를 눌렀습니다. 딩동.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배를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서서히 마음속에 드리워졌습니다. 현관 앞에서 두 번째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답답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혹시 외출했나? 내가 운이 없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돌리려다 다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TV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에 있는데 왜 대답을 하지 않는 걸까? 다시 한번 배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관 앞에 덩그러니 서 있는 제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갔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었지만 마음의 통증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괜히 왔나? 며느리가 또 싫어하겠지. 명수도 돌아오면 불편해하겠지.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스쳤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했습니다. 이 집은 본래 제 집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아들 부부에게 2년만 살아라 하고 내준 집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 앞에서 낯선 사람처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인데도 왜 들어가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니 서글픔이 북받쳐 올라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민지가 나를 피하려고 일부러 문을 열지 않는 건 아닌가? 나를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잠시 뒤 옆집에서 문이 열리며 이웃 여자가 나왔습니다. 저를 힐끔 쳐다보며 인사도 없이 급히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짧은 눈빛에조차 제 마음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아들 집 문 앞에서 눈치 없이 서성이는 모습이 남들에게 이상하게 보인 건 아닐까? 초인종을 또 눌러볼까 하다 말았습니다. 괜히 집 안에 있는 누군가의 신경을 더 거스르는 건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명수야, 내가 여기 있었다면 벌써 문을 열어줬겠지. 그런데 왜 이렇게 멀어진 걸까?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낯선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허리가 쑤셔 벽에 몸을 기대어 섰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일보다도 지금 이 상황이 더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다 바쳐 키운 아들이 사는 집인데도 이렇게 문 앞에서 눈치를 봐야 한다니.
문 안쪽에서는 분명히 작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TV 소리가 흘러나왔고 발소리 같은 것도 잠깐 들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도대체 왜 없는 척을 하는 걸까?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벌써 20분 가까이 서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초조함과 서운함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TV 소리도, 발소리도 내가 예민해서 들린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부정하며 마음을 달래보려 했지만 곧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안에 있다면 왜 나를 모른 척 하는 걸까? 내가 정말 그토록 불편한 존재가 된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제 마음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은 누가 보아도 안쓰럽고 쓸쓸해 보였을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다리는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속 서운함이 점점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으면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 TV가 켜져 있는 소리, 안쪽에서 나는 발소리 같은 것. 모든 것이 분명히 누군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는데도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없는 걸까?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가까워지는 기척이 점점 크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치킨 배달 왔습니다. 하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치킨 봉지를 든 배달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배달원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그 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멀쩡히 집 안에 있던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우리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민지의 얼굴에는 놀람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금세 표정을 고치더니 태연한 듯 웃으며 치킨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1시간 넘게 문 앞에서 기다렸는데 없는 척을 하던 며느리가 배달원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고 음식을 받아드는 모습, 그 장면은 제 가슴을 산산이 부수는 듯 했습니다. 치킨 봉투를 받아든 민지는 어쩔 수 없는 듯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그 말 속에는 놀람보다도 불편함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으면서 왜 대답을 안 했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서러움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민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잠깐 누워 있어서요. 초인종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은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거짓말이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고 인기척도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씁쓸한 웃음만 흘렸습니다. 내가 못 들은 게 아니고 일부러 안 연 거잖아.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겨우 참아내야 했습니다. 민지는 더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치킨 봉투를 들고 부엌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을까? 신혼 살림을 시작하라고 내어준 집인데 이제는
이 집 앞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허리 통증보다 더 깊은 고통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배신감, 서러움,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와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는 결국 아무 말도 더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흐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현관 앞에서 겪은 일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끝내 참담한 마음으로 돌아서야 했던 그 순간 평생을 바쳐 아들을 위해 살아온 제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와 복도를 걸어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눈가에는 눈물이 자꾸 고였습니다. 치킨 봉지를 들고 태연하게 문을 열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라 도무지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하찮은 존재가 되었을까? 이 집을 내주며 신혼을 시작하게 도와줬는데 이제는 주인 취급은커녕 손님보다 못한 취급을 받다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허리 통증보다 가슴의 통증이 더 컸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 뒤척이던 그때 명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낮에 다녀가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울컥했지만 저는 꾹 참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잠깐 들렀다. 왜 연락도 안 하고 오셨어요? 민지가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 안에서 없는 척한 며느리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예고 없이 찾아간 게 잘못인 양 들렸기 때문입니다. 명수야,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니? 문 앞에 서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알기나 하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의 굴욕감과 서러움이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좀 피곤했을 수도 있잖아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는 작은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수야, 내가 어머니인데 내 아내 말만 믿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내가 괜히 서운한 줄 알아? 하지만 명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서로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 말은 제게 벼락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저는 불편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지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보다도 더 큰 상처는 아들의 무심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 후로 저는 아들 부부와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굳이 연락하지 않았고 찾아가려는 마음도 접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한다. 더는 참지 말아야 한다. 그 결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굳어졌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원래 내 집이고 처음부터 2년만 살라고 한 약속이 있었지 않느냐. 이제 곧 그 2년이 끝나가니 나는 내 뜻을 전해야 한다. 저는 여전히 가슴이 아팠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새로운 용기가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을 본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보려 했지만 문 앞에서 겪은 굴욕과 서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음속에만 묻어두지 않고 직접 제 뜻을 말해야겠다고요. 하지만 방법을 두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냥 찾아가자니 또 불편한 눈초리를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 명수가 있는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수야, 어머니다. 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짧은 공백 속에서 이미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명수야, 이번 주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신데요? 전화로 말할 건 아니다. 직접 보고 이야기하고 싶다. 명수는 한숨을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퇴근하고 집에 있을 테니 그때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제 마음은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눌러 담았던 말을 드디어 꺼낼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대답을 들을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약속된 날, 저는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자 곧 명수와 민지가 함께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명수는 반가운 듯 하면서도 긴장된 얼굴이었습니다. 민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우리는 한동안 어색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결국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수야, 민지야. 오늘 내가 이렇게 온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했던 약속을 다시 확인하려는 거다. 명수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약속이라니요? 저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2년만 내 집에서 살아라. 그동안 자리 잡아라 했던 거 말이다. 이제 그 2년이 끝나가고 있다. 앞으로 석 달이면 약속이 끝난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이 집을 비워야 한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마음속에서 되뇌던 말이었으니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명수는 당황한 듯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 집을 구할 형편이 안 되는데.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수야, 이게 갑자기냐? 나는 처음부터 약속을 분명히 했다. 하루하루 세며 기다렸다. 내 집을 내어주면서도 그 약속만큼은 지키려 했던 거다. 이제는 내 차례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실 수는 없을까요? 저희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야, 내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건 이제 끝내야 한다. 처음엔 너희가 잘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지만 그 마음이 짓밟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명수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결국 아내 쪽을 힐끔 보며 제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민지도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수야, 내가 아내를 챙기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모른 채 한다면 그건 내가 어머니를 잊은 거다. 나는 더는 내 희생이 짓밟히는 걸 보고 싶지 않다. 거실 안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석 달, 그 시간이 너희에게 주어진 마지막 여유다. 그 안에 정리하고 나가라. 더는 미룰 수 없다. 제 말이 끝나자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오래 묻어둔 말을 드디어 꺼냈으니까요. 그날 제 입에서 단호하게 앞으로 석 달이라는 말이 흘러나온 순간 거실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웠습니다. 민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명수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의 방향은 달라졌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약속했던 석 달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혹시라도 버틴다면 나는 끝까지 내 뜻을 관철하겠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들 부부는 제 말을 어길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며칠 전 그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월세집으로 옮겼습니다. 이삿짐을 나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 가슴은 복잡했습니다. 서운함도 있었고 안쓰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꾹 눌렀습니다. 제 안에서 더 크게 자리 잡은 건 해방감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문 앞에서 눈치 보며 서성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내 집에서 주인답게 숨 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명수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끝까지 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인사만 건네고 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텅 빈 집 안은 오히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삶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들에게 바쳐 살아왔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불편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속에는 새로운 의지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더는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 남은 시간은 나답게 살아야 한다. 그날 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정호가,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살아라. 그 이후로 저는 홀로 서기를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처음에는 적막이 두려웠지만 이내 그 고요함이 제겐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요구에도 얽매이지 않고 제 선택대로 하루를 꾸려나가는 것. 비록 사소한 일상일지라도 그 속에서 제 자신을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진짜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장을 보고 저녁을 차려 먹고 때로는 동네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일들. 젊었을 때는 당연히 지나쳤던 사소한 순간들이 이제는 제 삶을 단단히 세워주는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홀로 사는 게 쓸쓸할 때도 있지만 그 쓸쓸함 속에서 비로소 제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 자기 삶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이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와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연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을 제 손에 쥐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남은 날들이 길지 않더라도 저는 제 삶을 제 힘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